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깜짝 발표한 오펙 플러스의 감산 이슈로 미 국채 금리가 반등하는 듯 했지만 미국의 제조업 경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어제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동시에 5개월 동안 이 기준선인 50을 하회하면서 이 경기 둔화 우려를 가속화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다시금 국채 금리가 반락했는데요. 이제 시장의 한편에서는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보다는 이 경기 위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에서는 무엇이 연준과 증시를 움직이는 재료가 될까요?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도 이기는 투자 기법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사실 이제 조금 지금 증시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다소 안도감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올해 제가 먼저 얘기 드리는 거는 그래도 3분기까지는 시장의 흐름도가 진짜 좋다. 네, 뭐 매주 나와서 같은 얘기를 꺼내겠지만은 너무 큰 걱정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또 갑작스럽게 주말 사이에 또 이슈가 생겼죠. 네, 유가 관련해 갖고 팩트만 딱 찍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지 이 부분 판단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방송에 출연해서 정확하게 시황을 잡아주시고 우리 투자 판단을 도와주시는 해왕 마스터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오늘 방송 중에 해왕 마스터와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지금 크루드 오일부터 골드, 파운드, 유로, 그리고 미니 S&P와 나스닥 선물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파동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파동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증시 개장 전 프리장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다가 네, 개장 직후에는 저점을 형성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30분 이후에는 다시금 반등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고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 선물 13,27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속에서도 이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에 대한 전망도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개장 파동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요. 오늘은 그 상승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1% 가까이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럴당 81.2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미증시 개장 직전에 최고점인 81.81달러 선까지 형성되고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는 지금 소폭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오펙 플러스 내 이 자발적 감산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이나 지속될 수 있을지 오늘 방송 통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파동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골드 같은 경우에도 22시 50분경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0.38% 상승하면서 2008.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파동 보시는 것처럼 20시 59분부터 저점 형성하고 꾸준히 상승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화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모든 상품들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유로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0.06%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유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좀 파동이 정확하게 잡기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시 50분경에서는 지금 저점을 형성했고요. 22시 54분에서는 다시금 소폭 반등하면서 단기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네, 유로의 파동 오늘 계속해서 전략 어떻게 될지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후의 파동 살펴봤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을 좀 형성했다가 다시금 반등해주면서 0.07%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금 오늘 시장에서 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 감산 이슈를 좀 극복하고 시장에서는 좀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것인지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시죠? 일단은 사실 미증시 관련해서는 감산 관련해서는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네. 평가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시장 일봉이거든요. 지금 미증시 기준으로.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랜만에 좀 나왔죠. 예. 오랜만에 2주 만에 나왔는데 2주 전에 나올 때 시장이 13,304 레벨링까지는 쉽게 도달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드렸었어요. 생각보다 쉽게 도달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 차트가 지금 왜 올라가냐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 올라가냐.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준이 이제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이제 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예. 연준은 그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예. 올해 금리 인하는 없어라고 못을 박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은 다르거든요. 에이. 이거예요. 에이. 네, 에이. 예. 너 또 말 바꿀 거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네. 예, 좀 이런 분위기예요. 예. 지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1, 2월에 좀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건 저점이 나왔습니다라고 평가를 좀 많이 드렸었어요. 사실 저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미증시에 대한 상승 구도로 보는 어떤 매수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 결과치가 그만큼 도래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최근에 사실 이제 이 진폭 자체가 이제는 조금 저항을 맞고 한번 조정은 줄 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다 도달했어요. 다 거의 다. 지금 오늘 이제 고점에 대한 포인트를 가더라도 이제 저항선에 놓일 수 있는 구간대가 이제 13,400 레벨링 여기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차트 보이시죠? 여기서 네. 매수 구간이 엄청나게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끝자락에서 막 매수 놀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끝자락에서. 예,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게 한번 저항을 맞고 테스팅이 좀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는. 그러면은 매도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다소 맞출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단타적으로. 시장에서는 조정 맞고 한번 내려갈 거예요.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반등이 올라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오히려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겠죠. 그럼 그 어떤 타이밍에 대한 구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한 번 더 매수세를 보기 위한. 근데 여기서 매수를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본다라는 관점은 웬만하면 좀 접으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타적으로만 지금은 이번 한 주 매수세만 좀 볼 수 있다. 이런 평가만 좀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뭐 지표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MACD랑 밑에 있는 RSI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매수 구간이 다시 한번 매수를 볼 수 있는 구간이 가장 유리하게 나올 것 같습니까? 해왕님, 이랬을 때. 자, 화면 좀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네. 잠깐 선을 그려야 돼서. 네, 차트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좀 이 궁금증에 답을 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도 궁금하실 테고 해왕 마스터가 나왔을 때 또 정확하게 짚어주시니까 지금 집중하고 계실 텐데요. 네, 우리가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RSI랑 MACD 일본 기준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본에 대한 RSI 지표가 70 라인을 돌파가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야 이제 고점 분위기 거의 다 왔어. 이 평가예요. 이 평가가 지금 대두가 되죠. 이제 고점 분위기 거의 다 왔어. 최근에 이제 RSI 상단을 보시면은 고점 분위기에서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잡히죠. 여기 고점에 대한 지향을 하거든요. 이 구간이. 지금도 미증시가 고점 인근을 조금 두들길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언제 다시 매수세가 올라가나요? 라고 했을 때 이 RSI가 50에 대한 라인을 구간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돌파가 들어가는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황적으로. 그러면은 RSI가 50선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지금 형태에서는. 근데 제가 왜 50선 밑에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판단을 하냐. 그건 시황이 말해주는 거거든요. 시장 상황이. 앞으로 전개.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이따 이슈와 더불어서 좀 얘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 저는 미증시가 앞으로 14,000 레벨링을 한번 더 돌파할 수 있다라는 평가 자체는 가지고 있어요. 예. 뭐 이제 외신이든 막 이제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하는 뭐 우리 이제 직접적인 체감으로 보게 된다면은 뭐 부동산 있죠. 예, 부동산. 뭐 사실 최악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랑 주가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경기 침체랑 주가는 달라요. 아시겠죠?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 자체가 파장이 엄청 심화됐을 땐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은. 저는 3분기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을 아직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행보를 지켜보고 여기 신세계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올 현금 하세요 라고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띄게 된다면 피해갈 건 피해가야죠. 네, 피해갈 건 피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미증시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는 점. 네, 이건 이따가 시황을 보면서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양마스터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시장은 상승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13,400달러 선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14,000달러 선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 매수 포지션은 짧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5일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5일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고 오늘도 그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1%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5일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가득한 가운데 오늘 하루를 봤을 때 이 투자 전략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네. 사실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온 거고 이 감산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유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게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지금 유가 시장에. 근데 저는 네. 엄청 많은 양을 끼치진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주에 차트가 어때 있어요? 여기 보시면 75달러 내외에서 주말 사이 이슈 터지고 바로 뛰쳐나왔죠. 그럼 무슨 뜻이냐? 어느 정도 감산이 시작할 때부터 반영이 돼버렸다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감산이. 그러면 앞으로 이게 시장이 엄청 큰 관점으로 이 감산이 영향력을 끼칩니까? 해왕님 이랬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해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차트에 대한 정도는 85달러 내외입니다. 형태가. 100달러 내외까지는 치고 갈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이것도 이슈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시 차트를 회귀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지금 유가도 간단합니다. 유가도 매수 트레이딩에 대해서 포커스를 굉장히 지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차트가 좋진 않아요. 단타 치기엔 이쁘지가 않다. 네. 예. 이미 시장 반영이 너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수 평가를 보더라도 사실 이제 차트에 대한 어떤 파동 자체가 좀 깔끔하게 들어가는 형태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보시는 유가 차트는 60분 봉이거든요. 매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MACD가 양봉일 때 보세요. 웬만하면 85달러까지만. 네, 시장 반영은 저는 거기까지만 보고 있어요. 일단은 이건 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슈와 한번 더불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 85달러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오늘 당일 매수세를 좀 보려면 60분 봉에서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일 때 접근하는 게 이상적이다. 지금은 아직 단타 칠 여력도 안 나와요. 이 부분을 먼저 평가를 가지고 오늘 힘이 매수세로 한 번 더 포커스를 쏠리는지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리시다가 MACD 양봉일 때 단타 매수적인 접근만 좀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양 마스터와 함께 5일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 100달러까지도 오히려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해양 마스터는 100달러까지는 힘들 것이다. 네,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85달러 선까지는 도달이 가능하지만 이미 이 감산 이슈가 차트에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이 단타로 접근하기에도 예쁘지 않은 차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도 지금 오늘 시장에서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일까요? 골드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네. 골드는 더 올라갑니다. 근데 골드를 볼 때 뭘 보고 좀 판단을 하면 좋냐? 패드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패드를. 지금 골드가 올라가는 이유는 단적으로 제가 그냥 쉽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 달러가 떨어져서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들한테.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올라가는 시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들. 아까 미증시 했을 때 올라갔죠. 네. 근데 안전자산에서 올라가네요. 그쵸. 예. 회원님, 보통 이제 위험자산이 안 좋으면 안전자산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들 배우는 거겠죠. 그쵸. 전혀 잘못된 상식이에요. 예. 이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또 하나 뭐가 있죠? 미증시가 올라가면 코스피도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매크로 환경을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이제 긴축을 좀 접는다라는 스탠스로 가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좀 생각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떨어지고 있죠. 예. 여러분 달러는 뭐예요? 여러분들 달러라는 건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저한테 예전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왔어요. 네. 달러 안전자산이죠. 제가 물어봅니다. 왜요? 라고 했을 때 미국은 안 망하니까요. 예, 저 그거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런 질문이 왔을 때. 그 정도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이 달러 인덱스를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의미가 굉장히 없고 그거는 시간이 알려줄 거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관점을 굉장히 놓았었어요. 달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 자산입니다. 예, 화폐는 투자 자산일 수가 없어요. 안전 자산일 수가. 왜냐? 왜 그럴까요? 맘먹으면 찍어내잖아요. 골드는 뭐 국가에서 맘먹으면 만들어내나요?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는데, 그죠?
예를 들면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뜻이 움직이지 않는 동산이잖아요. 굉장히 제한된 공급량을 가지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맞먹는 상승률을 가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동산이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골드라는 거는 안전자산에 해당이 되지만 이 상품성이 어떻게 보면은 달러는 투자자산에 굉장히 가깝다는 걸 이번 유동성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골드가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라는 평가에서는 2100선도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라고 평가를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예측이 되면 금도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달러 인덱스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여러분들.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달러는 매도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 긴축에 대한 스탠스 자체를 멈추게 된다면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는 더 하방 국면으로 갈 수 있어요. 좀 이따 유로 하겠지만 유로화는 어때요? 아직 긴축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멈추는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추가로 하방에 놓일 수 있는 위치 값은요. 여러분 이 자리예요. 이 자리 보시면은 99달러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죠. 99달러까지는 선물 지수 평가로. 그럼 골드는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달러 인덱스가 99달러 올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정답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금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99달러가 찍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계속적으로 매수세에 대해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춰야 되는 게 금의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아시겠죠? 이 관점만 좀 유지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골드까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지금 골드 같은 경우 이 오늘의 상승은 달러화의 약세 전환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달러 인덱스가 99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는 골드 꾸준히 상승세 유지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우리 유로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상품들이 상승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유로 0.41%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유로는 최근 이제 신고점을 갱신을 할 거예요. 올해 신고가를 갱신을 무난하게 할 거다. 네, 뭐 금이랑 같습니다. 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로 차트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금 차트입니다. 네, 방향성이 일치하겠죠. 뭐 수급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유로화 자체도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유로가 이제 긴축을 좀 멈출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아직 그 가이드 자체는 아직 안 세워졌어요. 이번에 이제 SVB 사태로 은행권 사태로 인해서 이제 유로존도 어떻게 보면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좀 내려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가 있지만은 오히려 아직까지 유로 이제 라가르드 총재죠. 라가르드 총재는 그 가이드 자체는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추측일 뿐. 근데 미국은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최종 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더 팩트죠. 예. 그럼 미국에 대한 달러 인덱스 아까 99달러까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네. 유로화도 똑같이 봐야 돼요. 달러 인덱스 99달러까지 맞출 때까지 유로화가 오를 것이다. 이런 평가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 그러면은 RSI 차트 볼 때 이거 고점 아까 똑같죠? 70 도달할 때까지는 매수세 계속 가야 돼요. 그냥 매수세 집중해서 단타 그냥 매수입니다. 예. 아시겠죠? 70 딱 도달하는 순간은 좀 쉬어볼까 우리? 좀 기다려볼까? 이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상입니다. 네, 유로까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유로도 골드와 마찬가지로 이 달러 인덱스가 99달러 선까지 하락할 때까지는 꾸준히 상승세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단타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어렵고 복잡한 시장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계십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도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의 시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방송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오늘의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오펙 플러스 감산 소식에 올해와 내년 유가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번 감산이 정치, 경제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펙 플러스의 석유 순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정치적으로는 프랑스와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이번 감산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를 마지막으로 이번 은행 위기가 끝났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란 주장이 나왔는데요. 헐버트 레이팅스 대표는 금융 구제 당국의 대규모 대응은 금융 시스템이 위험의 초기 단계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며 현재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이고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앞으로 한동안 평균 이하의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은 연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국내외에서 존경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준의 실패는 인플레이션을 너무 오랜 기간 높게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구매력을 빼앗고 빈곤진에게까지 큰 타격을 입혔다며 지난달 은행 붕괴에 대한 조치도 모든 예금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짚어봤는데요. 해왕 마스터와 함께 이슈 하나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한번 첫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만이 이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 유가의 전망치를 상향시켰습니다. 뭐 95달러 넘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거의 100달러 가까이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차트 보면서 유가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 세울 때는 거기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이슈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골드만이 전망치를 상향을 했는데 네. 제가 사실 이제 여기 신세계에 나온 지가 네. 오래되셨죠? 오래됐죠. 네. 8년,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꽤 오래됐는데 그때까지 여태까지 골드만이 얘기한 게 맞은 기억이 없어요. 아. 좀 밖에 계신 PD님도 조금 이해를 하시죠. 네. 어렵네요, 골드만. 네. 예. 어떻게 좀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는지. 네. 오히려 좀 제가 신세계에 나와서 한 얘기가 골드만이랑 반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네. 이번에 95달러로 상향을 했는데 이제 뭐 내용이 중요하겠죠. 왜 이게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어떤 근거 자체가 오히려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오펙 이번에 감산 내용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116만 배럴에 대한 자발적인 추가 감산이 있는데 사실 과거 경기 침체 대비해서는 굉장히 적다. 그때는 이제 400에서 500만 배럴에 대한 감산량을 좀 측정을 하고 유가가 슈팅이 나왔었는데 지금 오펙에서 꺼내놓은 어떤 감산량은 너무 급작스럽게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이지만 그 양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평가가 대두적이에요. 뭐 월요일 날 갑작스럽게 이제 새벽 시간대에 딱 유가 선물에 대한 뭐 딱 개장을 하고 나서 오픈을 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슈팅이 나오니까 막 언론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너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가 여기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했죠. 유가가 이슈가 없습니다. 너무 없네요, 유가가. 맞아요. 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내에서 갑작스럽게 이슈를 주말 사이에 터뜨리면 시장이 완전히 반영이 돼버린 상황 연결이 된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제 85달러 선이죠. 예, 여기에서 이제 70달러 선 박스피를 유지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고 추가 감산을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추가 감산을 하면. 근데 이 정도에 대한 116만 배럴에 대한 감산 규모는 시장에 대한 상승 추세를 엄청나게 이끌 만한 모멘텀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좀 화면 좀 내리고 차트로 네.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부터 그럼 유가를 매수세를 봐도 됩니까? 라고 평가를 했을 땐
이미 이 갭에 대한 구간이 발생을 했잖아요. 자, 우리 갭이라는 건 뭐죠? 이제 채워지기 마련이죠. 그쵸. 네. 아, 정확하시네요. 네. 네. 이거 알려드린 적이 없었는데 채워집니다. 이거는 조정이 한 번은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85달러 선에 대한 저항 부분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유효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이스할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아직도 반영 중이니 85달러 선까지는 충분히 단기적 관점을 계속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다. 근데 그 평가 구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관련해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물가도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런 평가가 있겠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신경 쓰는 건 CPI가 아니라 근원 CPI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미국 내에 있는 본질을 신경 쓰겠다 이주의죠. 정확하게. 예. 자,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물가에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보고 있는 지표가 지금은 CPI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근원 CPI를 좀 참고를 하기 때문에 네. 잠시만요. 일단은 연준이 뭘 보냐가 네.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연준에서 발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CPI가 있고 근원 CPI가 있죠. 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냥 CPI랑 근원 CPI는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글자가 안 보이겠지만 네.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하니 근원 CPI예요. 근데 시장 참여자들이 근원 CPI를 신경 쓴다는 건 유가는 오펙이 컨트롤링이 가능하니까 미국 내에 있는 본질을 흐린다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이번에 감산량도 그러고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지표는 근원 CPI다 보니까 여러분들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상승도 제한적일 뿐더러 오히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우리의 물가는 근원 소비자 물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감산했다고 해서 뭐 또 언론에서 막 이렇게 물가 어떡하나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갑자기 상승한 이 유가 너무나도 큰 우려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이 감산량 자체도 미미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연준이 보고 있는 지표는 근원 CPI, 유가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고 확실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도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은행 위기가 끝나가고 있다, 이 여진이 끝나가고 있다라는 이 안도감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위험은 이제 다시금 시작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근거를 보자면 이 힐버트 레이팅스의 대표의 말에 따르면 이 연준이고 미국 정부고 너무나도 많이 은행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큰 힘을 쏟았기 때문에 더 뒤에 큰 산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큰 노력이 들었기 때문에 큰 위험이 숨겨져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히 초기의 위협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연준과 미 정부에서 노력을 했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해봐야 될까요? 이거는 맞습니다. 저는 이거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해요. 네. 은행권이 파장이 심하죠. 그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어떤 그 대출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 위기가 왔을 때 2008년 11월인데 그 8개월 전이에요. 8개월 전. 리먼 브라더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자회사죠. 자회사 먼저 선제적으로 파산을 했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네. 이거는 충분히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파산 사태를 일으킬 만한 언제든지 그 요인은 있다고 봐요. 요인은. 네. 근데 한마디로 시청자분들은 네. 그러겠죠. 회왕님, 지금 은행도 파산하고 뭐 시장 경기 침체도 들어. 근데 왜 증시는 왜 올라요 대체? 그죠? 네. 그런 질문도 하겠네요. 네. 근데 저는 오른다고만 얘기를 했어요.
당분간은. 이게 오히려 사실 이제 증시에는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 연준이 돈 풀어서 틀어막잖아요. 이게 팩트거든요. 돈 풀어서 틀어막는다. 지금 이 위기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려면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저는 올해 말로 보고 있어요. 말로. 올해 말. 그때까지는 시장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뭐 이제 스위스 은행이라든가 스위스 은행이라든가 뭐 SBB라든가 뭐 은행권 자체가 계속 이제 문제 요소가 있는데 또 언제적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은 뭐 한 번에 갑자기 터질까요? 연준이 또 막을 거예요. 그럼 또 돈 풀겠죠. 뭐 연준에서는 그랬어요. 이거는 양적 완화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페드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행 예금 보호 관련해서 얘기 조치하지만 미국 정부랑 같이 협의를 해갖고 양적 완화는 아니야. 라고 입 밖에 꺼냈어요. 근데요. 이거 양적 완화예요. 시장 참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달러 찍어내잖아요. 개념은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보는 개념은 뭐예요? 달러 찍어내면 양적 완화예요. 네. 연준 신뢰 안 갑니다. 예. 일단은 뭐 은행 관련해서 일단은 지금 초기 진압은 했어요. 초기 진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연준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계속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연준에 대한 어떤 신뢰성하고도 문제가 되겠죠. 그 이유는 저희가 다음 이슈에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은행 위기 끝, 위험은 이제 시작.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근데 빅쇼트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 평가를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해왕 마스터께서 은행 위기 아직 완전하게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은 연준에서 이 유동성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이 세 번째 이슈로 함께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연준에 대한 이 신뢰를 잃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무능한 연준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무능한 연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 거죠? 정말 무능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근데 무능한데 이런 무능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만약에 이번에 은행 예금 보호도 못하는 상황으로 연출이 된다면 이거 줄도산이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냥 진짜 골마 있는 상황을 더 곰도록 냅두는 것밖에 안 된다. 시간을 딜레이하는 조건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시장엔 일단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신세계 서울경제 여기 상암이죠. 상암에 앉아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포커스에 관심이 있나 그건 보여요. 이 컴퓨터 하나만 보더라도. 네.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암, 서울경제 안에서도 전 세계 시장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해양 마스터와 함께 살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장 간단히 미국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는 프레드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가 재밌는 요소냐면 지금 여기 파퓰러 시리즈라고 있죠. 네. 이게 뭐죠? 영어로? 파퓰러 시리즈요? 네. 인기가 많다. 그렇죠. 네. 조회수가 많은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클릭을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지표가 나와요. 전 세계인들이.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추가돼 있냐면 에셋이 추가됐습니다. 이걸 보기 시작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자, 이 자산은 뭔가요? 연준에 대한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연준에 대한 자산. 자,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클릭을 딱 해볼게요. 자, 이것만 평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연준이 리먼 사태 때부터 대비해갖고 얼마나 많은
자산이 늘어나 있는지 평가하는 거겠죠. 근데 이 자산은 어떻게 늘어난 걸까요?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채권을 사오면 그 돈으로 이건 연준의 자산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2008년부터 거의 없던 자산에 대한 형태가 갑작스럽게 MBS랑 국채를 매입을 시작하면서 초장기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죠. 연준이. 언제까지 했어요? 차트 보면 나오잖아요. 2014년도 초반까지, 15년도까지 했네요. 그죠? 돈을 풀고 있었다. 이때까지. 자, 근데 그때까지 평가한 게 이제 4천. 정확하게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4천조에 해당이 되겠죠. 4천조. 근데 이번에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단기간에 이 기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때 양적 완화 기간 대비해갖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5천조를 풀었어요. 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달러로 막겠다는 주의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최근에 왜 갑작스럽게 조회수가 늘었을까라고 평가를 하면은 최근에 우리가 긴축한다고 해서 2022년 사이에 금리 올리면서 채권을 매입하지 않고 매각을 했어요. 왜냐? 긴축을 더 힘을 실으려고.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우하향으로 차트가 꺾이죠. 근데요. 이번에 은행 사태 터지면서 팍 하고 나온 게 뭐냐면 연준이 네. 다시 달러를 찍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오죠. 올라가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자, 여러분들 차트는 결국 뭐예요? 세계인들이 많은 사람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자, 많은 금액이 수급이죠. 그죠? 수급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미증시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코스피는 어느 정도 많은 양의 어떤 종목 관련해 갖고는 이제 좀 세력이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세력이 쉽게 얘기하면. 미증시랑 우리가 보는 해외 선물은요. 세력이 없습니다.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배하려면 진짜 몇 조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은 모두가 보는 시각 자체를 집중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예요. 자, 연준이 지금 자산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얼마 전에 파월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양적 완화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지만. 이거 지금 우리 달러 찍고 있는데 양적 완화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달러를 찍어내는데 이게 양적 완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요? 양적 완화라고 생각을 할까요? 양적 완화죠, 이거는. 네. 파월은 제발 입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힘만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 네?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또 체킹을 해보면 화면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금리 인하는 없어라고 단정을 졌잖아요. 네. 일단은 그건 파월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네. 일단 우리- 신뢰를 잃었군요. 그렇죠. 네. 뭐 위험할수록 더 오히려 야 금리 인하해야겠네 라는 가능성이 포커스 씌워지면서 뭐가 생겨요? 시장이 올라가겠죠. 예. 근데 시장이 그냥 막 이제 양적 완화 유동성 시장처럼 올라갈까요? 2020년처럼? 그러진 않아요.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겠죠. 네. 차트가 파동을 그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400 레벨링이죠. 400 레벨링. 저항선에 돌입하고 이제 12,500 레벨링까지 조정치는 한번 들어간 다음에 단기 반등을 들어갈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올해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시장에서. 이건 코스피 주식 보시는 분도 보시고 주식까지 빨리 해결할게요, 지금. 네.
올해 제일 위험한 시장 이슈는요. 이제는 물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채 한도예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문제 생깁니다. 그때 조정 한번 세게 와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이제 우리 부채 한도 협상 언제 하죠? 여러분들 3분기 들어가면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데 과거 모멘텀에서 보면은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 자체를 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질문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왜냐? 안 하면 디폴트에 빠지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 드러나기 3분기 이전에 국채 금리가 먼저 급등이 나와요. 왜냐? 선반영이거든요. 시각으로 따지면 언제일까요? 5월 말에서 6월입니다. 그때 시장 조정 세게 들어나요. 한 번. 아시겠죠? 그리고 오히려 국채 금리가 다시 다운그레이드 되는 건 협상 됐을 때부터예요. 협상 됐을 때부터. 자, 국채 한도 그러면 주식은 언제 하는 게 좋습니까? 4월 말, 5월 중순까지는 안전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평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채 한도 협상 타결되면은 그때 증시는 올라간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만 좀 참고하시면 돼요. 선반영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질문이 왔는데 이 부분 빨리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원래 불과 SVB 사태 이전에 여러분들 보시는 게 뭐였어요? 미국이 지향하는 목표 금리 자체가 6%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5.25로 됐죠. 5.25, 5.5로 됐어요. 굉장히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이죠. 자, 더 이상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 격차가 1.5%에서 크게 이슈화되지 않을 거라는 포커스가 맞춰지죠. 왜냐하면 이게 상단 자체가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쵸. 이번 은행 사태로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운 게. 자, 그러면 이 구조는 뭐냐? 제가 6%까지 오르면 문제되는 건 미증시랑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에 대한 디커플링 구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까지 좀 선방한 건 완전히 미국의 서포트, 중국과의 대립. 왜냐? 너야 나야 이거였죠. 야, 중국 택할래 나 택할래. 지금 모든 2차 전지에 대한 세계 시장의 포커스가 한국 코스피에 몰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 미증시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라고 판단을 했을 땐 미증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웬걸? 미국 금리에 대한 기준 자체가 6%대에서 다운그레이드 됐네. 스프레드의 격차가 이제 벌어지지 않겠네라는 판단 자체가 펼쳐지죠. 그럼 커플링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베이스가 깔려버려요. 지금 상황은. 물론 13,400 저항 맞으면은 코스피도 한번 다운그레이드 될 거예요. 근데 미증시 올라가면 그대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구조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은행 사태가 코스피를 도와주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운이 좀 따랐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이. 은행 사태, 그리고 뭐가 있어요? 미국에 대한 강한 어떤 중국에 대한 압박. 이게 오히려 코스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날아가는 게 사실 이제 2차 전지 위주로밖에 안 날아가죠. 굉장히. 근데 앞으로 동반해서 전체적인 종목 상승도 기대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코스피 관련해서는 제가 카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해외 선물에 대한 이 글로벌 핫 이슈를 정확하게 짚어봤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 코스피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해양마스터의 노란톡방에서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폐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